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1인이나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뜻이죠.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부 형태를 6가지로 나눴습니다. 1인이 다스리면 군주정 또는 독재, 소수가 다스리면 귀족정 또는 과두제, 다수가 다스리면 정체 또는 민주주의로 분류했죠. 재미있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가난한 다수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탈된 형태로 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민주주의가 가장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할까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합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부터 권위주의 체제까지 등급을 나누죠.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24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정도의 문제이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민주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차적 정의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지배자가 교체될 수 있는 체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언론과 결사의 자유, 평화적 정권 교체가 요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토론과 절충을 거친 뒤에도 합의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만약 다수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인종, 종교 등으로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을 찾는 시스템이라기보다 최악을 회피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스템입니다. 독재나 폭력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유일한 장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든 통치자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 기원은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정치인 클레이스테네스는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정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이때 귀족들의 특권을 약화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이소노미아, 법 앞에 평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전통적인 부족 체제를 해체하고 거주지에 따른 10개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했습니다. 18세 이상의 남성들은 데모스라는 촌락 공동체에 등록해 참정권을 부여받았고 각각의 데모스는 50명의 대표를 추첨을 통해 선출해 500인회라는 평의회에 보냈습니다. 이 500인회는 민회에서의 토론 안건을 정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꽃은 단연 민회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2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고 1년에 40여 차례나 열렸습니다. 전쟁 문제, 공직자 선출, 전염병 대비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민회에서 시민들의 토론과 다수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민법정인 디카스테리아는 500명 이상의 배심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0세 이상 남성 중 추첨으로 선출됐고 소송을 판결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 기능을 했습니다. 또한 도편 추방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자기 조각으로 비밀 투표를 실시해서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인물을 추방하는 제도였죠. 6,000표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10년 이상 아테네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독재자의 등장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나중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 싸움의 도구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민권은 성인 남성에게만 부여됐으며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없는 시민들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다 보니 선동가들에게 휘둘리기 쉬웠고 결국 다수에 의한 폭정으로 치닫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타락한 민주주의 상태를 중우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진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발의와 주민소환 제도가 존재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고 시민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선거만 한다고 다 같은 민주주의일까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독재나 공산주의 체제도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부르고 형식적인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죠. 자유민주주의는 정부가 법의 지배하에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보편적 참정권,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 시민권의 보호가 핵심 가치입니다. 반면 비자유민주주의는 선거는 하지만 경쟁과 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통치자가 국가의 자원과 언론을 총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대리인의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시민들은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 때만 자유롭고 이후 노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종속적인 지위로 돌아간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리인의 문제는 대표자와 시민 간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대표자가 시민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자는 시민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시민들은 대표자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리인의 문제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적 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대표자를 미리 엄밀하게 심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정당이 선거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부적격한 인물을 탈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후적 제도는 대표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성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죠.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80년대 서구에서는 투표율과 정당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은 엘리트 중심으로 재편됐고 시민들에 대한 대표 기능은 저하됐죠.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수기란 특정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수기민주주의는 공적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뜻합니다. 심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라고도 부르죠. 수기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에는 독일의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있습니다. 공론장은 국가,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정당, 집회, 종교 모임, 심지어 SNS까지 모두 실질적이거나 추상적인 공론장이 될 수 있죠. 공론장의 원칙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개방적 구조입니다.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주장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토론 과정에서는 어떠한 내외부의 강제, 조작, 선동도 용납되지 않으며 오직 합리적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합니다.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토론의 중심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토론 주제에 대한 정보는 모든 참여자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에 기초해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수기 민주주의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수기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피시키는 1988년 공론조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시민들을 선정하고 먼저 전문가를 통해 정보 제공과 학습을 시킵니다. 그 후 조별 토론, 심층 토론 등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답하는 일회성 여론조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공론조사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바로 반영하기보다 권고나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제안도 있습니다. 미국의 법학 교수 에단 레이브는 시민의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출된 525명의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며칠간 집중 토론을 거칩니다. 그리고 비밀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됩니다. 놀라운 점은 입법부나 사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 결정이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기라는 과정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합니다. 또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측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기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구체적인 구상이자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확산되어 왔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을 가장 잘 설명한 인물은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입니다. 그는 비민주주의의 체제가 민주주의의 체제로 전환되는 거대한 흐름을 민주화의 물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물결 덕분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는 1973년 30개에서 1990년 59개까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헌팅턴은 총 3번의 물결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제1의 물결은 1828년부터 1926년까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최소한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기간이죠.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 선거권이 조금씩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22년부터 1942년까지 강력한 역류가 발생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파시스트, 공산주의, 군부 독재가 등장하면서 유럽의 민주화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제2의 물결은 1943년부터 1962년까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구권에서 민주주의가 부활하고 일본, 서독, 인도, 이스라엘 등 신생 독립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시기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채택되었고 미국의 원조를 통해 경제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제3의 물결이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찾아옵니다. 남유럽, 남미, 동유럽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1970년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우익 독재가 끝났고 1980년대 남미에서는 군부가 퇴진했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죠. 대한민국의 1987년 6월 민주항쟁도 제3의 물결에 당당히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4의 물결도 있었을까요?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 아랍의 봄을 제4의 물결로 부르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혁명의 소식은 국경을 넘어 빠르게 전파됐고 각국의 장기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튀니지에서는 제스민 혁명을 통해 24년간의 독재가 막을 내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랍의 봄은 실패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습니다.
튀니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내전, 사회 혼란, 종교 대립으로 민주화는 좌절되고 아랍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화는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까요? 위로부터의 민주화는 대만, 스페인처럼 기존 권력의 수장이 구체제를 끝내고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프랑스, 포르투갈처럼 다양한 사회운동에 기반한 급진적인 혁명입니다. 타협적 민주화는 영국, 폴란드, 대한민국처럼 기존 체제와 민주화 세력이 타협을 통해 온건하게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완벽한 권위주의 청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향한 전 세계의 물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자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낙관론이 팽배해졌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치체제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사회의 발전이 끝났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나 쿠데타 같은 불안정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역사의 종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역사의 종언이라는 개념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1806년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에 승리했을 때 역사가 끝났다고 말한 것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기존의 관점으로는 현실과 미래를 알 수 없게 되었으니 인류의 역사가 새로 쓰여야 한다는 뜻이었죠. 마찬가지로 후쿠야마는 냉전의 종식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역사의 종언이라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화의 물결을 제시했던 헌팅턴입니다. 헌팅턴은 역사의 종언을 정면 반박하며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 세계 질서는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이제 이념이 아닌 문명의 정체성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헌팅턴은 문명을 구분짓는 가장 기본 요소는 종교라고 봤습니다. 그는 기독교권, 정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힌두권, 일본권, 아프리카권, 라틴 아메리카권, 불교권 등 총 9개의 문명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의 이념 갈등은 이제 문명의 충돌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헌팅턴은 기독교권 문명과 이슬람 및 유교권 문명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와 2014년 IS의 출현은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패권 강화는 서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가치동맹을 추구하고 있으며 양국의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의 충돌 이론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숙명론이자 서구 중심의 관점이라는 비판입니다. 각각의 문명권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한 채 대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슬람권과 유교권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만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언과 문명의 충돌은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입니다. 두 관점 모두 냉전 종식 이후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진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후쿠야마의 주장과 달리 자유민주주의는 전 세계의 표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헌팅턴의 예측대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긴 했지만 단순히 문명의 충돌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이론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